자, 봅시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독서 영역은요,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제가 이거 뭐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글을 통합해서 문제 해결의 목적에 읽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문제 해결의 글을 읽기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한 개가 쉽지 않으면 여러 책을 다 읽는 거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글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글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뭐다? 신뢰성 평가. 두 번째 뭐다? 관련성 평가가 있다. 신뢰성 평가는 이게 믿음직한 것이냐, 믿을만한 글인지 파악해야 되고, 두 번째 관련성 평가는 목적과 관련된 거를 평가해야 찾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읽어야지. 그 다음에 읽을 때 뭐야? 이런 게 필요하다.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선택, 연결, 조직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글은 되게 깔끔하게 나왔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물론 너무 쉽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답 몇 번입니까? 5번이죠. 필요한 정보를 한 편의 글에서 얻지 못할 때는 다른 글을 찾기보다 그 글을 반복한다. 뭔 소리입니까? 이 글은 지금 뭐야? 다른 여러 가지 글을 찾아갖고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건데, 그렇죠? 오케이. 답은 5번. 자, 2번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건데요. 자, 기억과 니은인데 어렵지 않아요. 기억은 뭐냐면 신뢰성 평가고, 니은은 관련성 평가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고 독해가 안 되고 긴장이 많이 했던 사람들은 두 단락까지 읽은 다음에 푸시면 되겠죠. 자, 1번 가볼까요? 글의 내용이 수행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니은이죠. 관련성 평가니까. 공신력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죠. 답은 2번 쓰고요. 과감하게 시험장엔 제끼셔야 됩니다. 이 정도. 자, 3번 문제입니다. 봤더니 연결시키는 거죠. 위에 있는 읽기 방법과. 자, 봤더니 B를 가볼까요? 동물도 재산상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돼 있죠. 정보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는 뭐다? 조직하기의 관련과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는 뭐가 돼야 돼요? 선택하기라고 돼야겠죠.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 이렇게 됩니다. 얘도 과감하게 제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확 1번, 3번은 가셨어야 된다. 물론 지문 읽을 때 조금은 스피드하게 읽으면서 머릿속에 요까지 뭐고 요까지 뭐고 라고 하는 걸 따질 수 있었으면 됐을 것이다. 4에서 7번 사회 지문입니다. 어렵지 않았다. 얘는 뭐다? 과두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개념정의가 탁 나오죠. 이게 뭐냐면 조직 운영에서도 소수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지. 민주적 운영체계가 아니고. 자, 그런데 봤더니 여기 봅시다. 우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공동체적 경영이 나옵니다. 이 과두제 경영, 과두제적 경영. 이 과두제적 경영과 뭐와 반대다? 그렇죠. 공동체적 경영과 반대입니다. 공동체적 경영과 반대인데요. 이 과두제적 경영입니다. 이 개념적인 부분 명확하게 따지시고요. 여기까지 뭐야? 과두제적 경영이 나오는 이유가 얘기 나오는데요.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서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소수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죠. 모두 다 어떻게 다 확인해.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 할 수 없잖아. 자, 과두제적 경영을 나아가는 일도 있다 이거죠. 자, 과두제적 경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과두제적 경영에 장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소수 의사결정이랬어. 소수. 그리고 수직적 의사결정이야. 됐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온다? 첫 번째, 장점이 나오고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겠지, 뭐, 그죠? 전문성, 기업 전략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그렇죠? 경험을 갖춘, 중심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의사결정. 이런 거죠? 장점.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단점은 어떤 거 있죠? 그렇죠. 소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잖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익을 치중하면 뭐야?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아니면 정보 은폐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단점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방지책, 방안, 해결책이 나오니 해결책에는 뭐가 있다? 그렇지. 우선 이 경영자에게 계약 체결하여 급여 외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거. 그렇죠? 오케이. 이 경영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거. 그게 뭐다? 스톡 옵션과,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주식 평가 보상권. 그쵸? 얘 개념들을 정확하게 평가 보상권.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공적 제도가 있는데 공적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공적 제도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그렇죠. 경영 공시제도, 경영 공시제도와 공시제도 있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회이사제도. 사회이사제도가 있다. 이걸 통해서 정보가 좀 투명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뭐가 있냐? 대상과의 개념. 그렇죠. 과두제적 경영이. 과두제의 개념 나왔고요. 장단점 제시하고 보완점 소개했다. 답은 1번이죠.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제끼셔야겠죠. 5번 문제 가볼까요? 과두제적 경영입니다.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답 몇 번일까요? 5번입니다. 가볼까요?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야. 일치하면 좋은 거잖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낮아지겠죠. 오케이? 뭐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되게 쉬운 부분이니까. 둘이가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뭐야? 사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주주 사이에 주주는 이익을 못 받거나 이렇게 되니까 기업 가치가 훼손되겠지. 어디에 있냐면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경영상을 조작하여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위험성이 커지겠죠. 됐죠? 오케이, 6번입니다. 다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1번 가볼까요? 스톡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것과 보다 하락하려더라도 손실을 입지 않는다. 그렇죠. 왜? 행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스톡옵션 부분 찾아가 볼까요? 자, 보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왼쪽 봅시다. 자,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자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오케이. 2번. 자,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 그렇지. 보니까 주식평가 보상권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뭐야?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나중에 미래에 올랐을 때보다 상응하는 보상이잖아요. 스톡옵션도 뭐야? 올랐을 때 내가 권리를 행사하겠지.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이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잘 봐봐. 내가 어떤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했어. 만약에 10,000원에 매수해야 하는 게 있어. 그렇죠? 오케이. 그렇지. 보시면 잘 봐봐.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10만 원짜리 10,000원에 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올라갔으면 난 이거 행사해야지. 그렇지? 미래의 주식 가치와 관련이 있는 거죠. 답은 2번이죠. 이렇게 스톡옵션은 개념 정의할 때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것을 좀 생각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자, 7번 문제 가볼까요? 이 지문에서는 이 문제를 좀 어려워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를 읽을 때는 항상 뭐다? 윗글과 관련성,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읽으셨어야 됩니다. 가볼까요? 엑셀은 정밀 부분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좋은 회사네. 자,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을 보호하였으나, 자, 보자. 우선 기본적으로 요까지는 뭐냐면 공동체적 경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적 경영. 그렇죠. 모두 다 같이 하자 이거죠. 근데 문제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을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이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과두제적인가? 그런데 이 과두제적에 뭐를 한 거야 지금? 그렇지. 오케이. 지금 그 단점을 바꿀 수 있는 걸 얘기했어.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가 교체됐습니다. 교체되니까 사익을 추구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전체 주주는 기업 경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아하, 그러면 얘는 과두제라고 볼 수 없겠네. 전체 주주가 기업의 경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통으로 의결한다. 결국 뭐다? 얘는 다 이거야. 공동체적 경영이야. 약간 과두제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었어. 결국 공동체적 경영이었다 이거야.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 진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A는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하는 게 좋겠어. 얘는 뭐야? 과두제로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이 전문성이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탑니다. 얘는 뭐야?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겠네.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단 다음에 1번. X사는 주주 사이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적차나 관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게끔. 그렇죠. 공동체적 경영이기 때문에 폐해를 보이지 않겠죠. 답 몇 번이야? 1번입니다. 뭐야 이거. 너 왜 이렇게 쉬워?
깜짝 놀라. 3번 가볼까요?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며 아니죠. 바꾸자고 한 거니까 유지가 아니지. 틀렸어. 5번 가볼까요? A와 B는 현재 X사가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두제국을 경영하고 있다는 전제. 뭐야? 지금 과두제 아니야 얘네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회지문은 그래도 깔끔하게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8에서 1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기술 지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2문단과 3문단과 4문단에 대한 이미지와 결국 시각화가 될 수 있냐 없냐.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돼. 저 문과, 저 태어날 때 문과 이렇게 태어났다고 했잖아. 하지만 충분히 뭐야? 할 수 있다. 자, 볼까요? 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뭐 할 거 있나요? 납득하고 넘어갔는데 플라스틱을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용히 가능한 이라는 의미.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그렇죠. 이렇게 뭔가 만들 수 있고 그렇지, 변형시킬 수 있고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성형외과 알잖아. 그렇죠. 눈 고치고 코 고치고 알죠. 자, 고분자물을 이룬다. 그렇죠. 고분자물인데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대요. 이게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의 개념을 얘기하고 어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글의 중심 화제는 플라스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플라스틱 우리 진짜 많이 쓰죠. 뭐 조선님 갖고 있는 이 분필 케이스도 플라스틱입니다. 가볼까요? 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 잠깐. 분자가 반복 연결되는 것을 중합이라고 한대요. 자, 아무튼 이 중합을 통해서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야. 만들어진 거대 분자야. 그러면 플라스틱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은 원래는 뭐다? 아주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있는데 이 작은 분자가 그렇죠?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서 뭘 통해서? 중합을 통해서 거대 분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분자끼리 연결돼 갖고 커졌다. 뭐 이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단위체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술 지문, 과학 지문에서 개념이 정의가 나오면 무조건 핵심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중합이 되게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 요 과정과 원리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질문을 붙여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이 지문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갑시다. 단위체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데 공유 결합? 이건 또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원자들이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있습니다. 그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한대요. 그렇죠?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래. 그럼 안정한 상태는 뭔데? 이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전자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밑줄 한번 거봤어요. 아무튼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나 봐. 이게 이제 뭐냐면 중합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놓고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두 전자가 한 쌍을 공유됐대요. 단일 결합이 되고요.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결합이 된다. 오케이. 이건 그냥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전자 하나씩 내놨어. 그래서 한 쌍이 만들어지면 단위결합. 두 개씩 내놨어. 두 쌍이 만들어지면 이중결합. 오케이. 됐어.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원자가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두 개 내놨고요. 얘도 두 개 내놨습니다. 이렇게 결합됐다면 뭐야? 그렇지. 이중결합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한 개씩 했다면 뭐야? 단위결합이 되겠죠. 오케이. 제가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그 뭐야? 서로 공유하는 게 많대요.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니? 당연히 공유한 게 많다면 우리들의 결합력은 강하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의 껍질 전자수가
8개. 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화진대요.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4개의 전자를 갖고 있대요. 4개래요. 탄소 우리가 뭐라고 하죠? C라고 하나? 그쵸? 아무튼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다 이거지. 한 개 받고 이렇게 해서 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야.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알았다. 결국 거대 분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거대 분자죠. 이렇게 어떤 거라는 거지? 중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공유결합. 요 공유결합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대 전자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요. 가볼까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있나 봐.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잘 봐. 엘리템 분자들이랍니다. 그럼 이 분자에 속할 원자들이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공유결합을 하겠네요. 중합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오케이.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위결합을 한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나? 오케이. 자, 그려보자.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C. 2개의 탄소 원자. 얘네들은 뭐다? 그렇지. 이중결합을 한다. 이거야. 이렇게 되고요. 대체를 이렇게 쓰더라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2개의 수소 원자끼리 이렇게 보다 단위결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C. 됐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최고. 물론 화학 하시는 분들은 이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화학에서는 되게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탄소 원자 간의 이중결합은 한 결합이 다른 사람보다 끌어지기가 쉽다. 자, 우선 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 이중결합이니까 여기서도 전자가 하나 띵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원래 더 가까이 세지만 튀어나오고 얘도 튀어나왔어. 얘도 튀어나오고 얘 튀어나왔는데 얘네끼리 결합하는 것과 얘네끼리 결합하는 것 중에서 얘가 좀 더 위에 게 강할 수도 있다는 거. 얘가 좀 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좋았어. 그럼 끊어지기 쉽다는 거네요. 에틸렌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중합을 합니다. 중합이라는 건 공유결합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공유결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쭉 보면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수없이 얘는 한 번밖에 연결이 안 된 거니까 계속 연결된다는 거지 뭐. 한번 가볼게요. 자, 보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거다.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데 과산화물 게시제? 이게 뭐야? 그렇죠? 자,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이거야. 잠깐. 그럼 과산화물 껍질에 자, 봐봐. 7개의 전자가 있는 자, 게시제는 가장 바깥의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대요.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중에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여 단위결합한다 이거야. 그렇죠. 잠깐. 그러면 여기서 요게 끊어졌다고 치자. 띵띵띵 끊어졌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요거랑 됐죠? 오케이. 요 전자와 어떻게 되냐면 여기 과산화물에 있는 과산화물에 있는 원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여기 원자가 있어. 원자가 7개인데 여기에 있는 요거와 이렇게 2개가 전자가 결합하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결합했어. 플러스 됐다고 칠까? 결합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단위 결합한다. 됐어. 그러면 다른 쪽의 한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해. 이 새끼 혼자 남게 돼. 아이고 어떻게 해. 혼자 남은 게 남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홀로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며 그럼 다른 에틸렌 분자가 반작한다면 여기 C가 또 하나 있고 그렇죠. 이 C가 얘와 뭐다? 이렇게 결합하게 된다 이거겠지. 이해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결합하게 됩니다. 가볼게요.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면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한다 이거야. 이렇게 결합해요. 그럼 문명이 뭐냐면 또 얘도 뭔가 다른 거와 결합하게 되고 또 한 개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얘와 결합하게 되고 다른 것들과 결합해서 계속 결합하게 된다는 거지. 저는 이렇게만 이해했어. 제가 뭐 화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자, 가볼게요. 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의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됩니다. 그럼 계속 여기가 생성돼 이렇게.
막 여기서도 뭐 C가 있으면 뭐 또 C와 결합하고 또 C와 결합하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아무튼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가 계속 생긴다. 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 이렇게 하면 뭐 사슬 형태 C 이렇게 뭐 H하고 사슬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뭐 그렇겠죠. 형태 이루어지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거야. 그렇죠. 그런데 성장하는 두 사슬이야. 한 개가 아니고 또 하나의 사슬이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에틸렌이 이런 말 했죠. 가보자. 에틸렌 분자들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오케이. 분자들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탄소 원자가 네 개의 수소 원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봐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분자잖아. 그렇죠? 그럼 다른 분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오케이. 그럼 여러 가지 분자가 있으면 그 연재 분자 중에서 한 개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불완전한 게 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사슬 만들어지고 다른 데서 사슬이 또 만들어지니까 걔네끼리 사슬끼리 딱 결합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자, 완전한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사슬과 사슬끼리 겹친다. 요거 하나 사슬, 다른 사슬이 있는데 거기끼리 겹친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요 9번 문제를 잠깐만 얘기할 거예요. 1번 가볼까요?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에 불안정이 아니고 한쪽이죠. 그렇죠. 오케이. 끝부분에 불안정한 거고 걔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른 사슬과 딱 결합하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거 다음 몇 번? 1번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빨리 풀면 이게 양쪽이다 한쪽이다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나머지 것들은 뭐 충분히 여러분이 방금처럼 이미지화 시켰다면 풀 수 있는 선지라고 보는데요. 1번 선지 놓치는 순간이 악몽의 시작이 되는 거죠. 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결정 영역의 개념입니다. 사슬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대요. 자,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 없지만 왜냐면 막 엉켜져 있으니까 이런 거겠죠.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플라스틱의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결정 영역의 비율이래요.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나란히 배열되는 게 많은 거야.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엉켜져 있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해야지 좀 유연성이 있지. 항상 질서정연하게 있으면 유연성이 낮겠지라고 생각했어. 자, 충격이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그렇죠. 너무 정직하면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잖아. 이렇게 해도 되죠. 점점 불투명해지는데 가공성이 떨어지고 투명하지 않답니다. 그렇잖아. 막 복잡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여러 가지 게 다 엉켜있고 막 복잡한 사람이 좀 투명하잖아. 이렇게 더 순수하니 이런 느낌. 그렇죠? 아무렇게나 이해하세요.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그렇죠. 단단해집니다. 화학 반응의 민감성이 감소하여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이거야. 잘 봐봐. 열에 의해도 잘 변형하잖아.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변형되지 않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잠깐, 결정력이 많아짐보다 단단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몇 번 선지? 8번에 1번 선지부터 5번 선지까지 보면 이거 너무 쉬운데 5번 가볼까요? 4번 가볼게요.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의 게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불안정해지죠. 그렇죠. 뭐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게시제로 쓰면 당연히 불안정이죠. 게시제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를 분해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시면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대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겠네. 이 가라는 것은 결정 영역이 좀 거의 없는 거 이거고요. 밑에 보시면 자,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 종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쪽 줄 쭉 이어진 직선 형태. 우와, 그럼 얘는 결정 영역이 높은 영역이겠네. 이렇게 따지고 두 개를 비교하라 이겁니다. 1번.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가보다 나로 이루어진다 이거야. 잠깐. 유연하게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낮아 충격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두 개 바뀌어야겠네.
포장이 물품이 잘 보여. 투명성이죠. 그럼 두 개 바뀌어야 돼. 보관 용기에 화학물질이 닿는 부분이잖아. 화학물질이 닿는 거에 대해서 뭐하다? 민감도 같은 것이 보면 마지막 단락 민감도가 감소하여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이거죠. 오케이. 닿는 부분은 당연히 가보다 나로 이루어지겠네. 답은 3번.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 A의 문맥상 의미인데요. 자, 보니까 접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까이 대하다의 의미니까 당연히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이다. 교과서에서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 잠깐 치고 돌아올게요. 자, 독서 영역 마지막 지문 12에서 17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아하, 이 지문이 가장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특히 나 지문, 요 나 지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자, 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거야. 자, 우선 보면 전통적인 윤리학의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요 도덕 용어가 있는데 선이라든지 올바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으냐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 전통적 윤리학의 목적이래요. 자,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어. 뭐가 옳아? 뭐가 그러? 뭐가 옳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못 찾았다 이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A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에 자, 진리 적합성,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A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야야야, 도덕 문장 있지? 이 도덕 문장이잖아. 도덕 문장은 뭐야? 이런 거야.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 그렇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표절은 옳다. 표절은 옳지 않다. 그렇죠? 표절은 그르다. 혹은 이런 것들. 이런 문장들이 참이다,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성질이 같지 않는데. 그럼 결국 진리 적합성. 자, 진리 적합성이라는 건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는 성질. 이런 것들은 뭐야? 같지 않는다라는 것이 A어의 특징이야, 주장이야. 잠깐,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그럼 결국 뭐냐면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 말이잖아. 그렇죠? 거짓 따질 수 없다라면 더 가볼게. A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자,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혹은 종합적 문장이어야 했다.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뭐냐면 도덕 문장이라는 것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려면 원래는 둘 중에 한 개여야 돼. 뭐냐면 분석 문장이거나 혹은 종합 문장이어야 되는데 도덕 문장은 그렇지 않아. 그러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어. 이렇게 본 거야. 그렇죠? 오케이. 이거 분석명제, 종합명제, 포퍼콰인 지문 기억나십니까? 수능에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기출에 한번 나왔던 이 용어들입니다. 자, 가볼게요. 이 기출학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이라는 거 먼저 뭐야? 분석 문장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겠죠.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다. 잠깐, 분석 문장은 뭐라고 했죠? 분석 문장은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것이 뭐다? 분석 문장이야. 그렇죠? 오케이, 가볼게.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이다. 아하, 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도덕 용어에 대한 거니까 도덕 문장인 게 맞습니다. 오케이. 분석적이라면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야. 자, 선이라는 개념 속에 이 A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분석할 수가 없어. 이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이거야. 결론은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그러므로 뭐냐면 이 수어 부분이 뭐 할 수 없어? 주어에 포함될 수가 없다 이 말이겠네.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으로 관찰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가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지. 경험으로 할 수도 없다 이거야. 오케이, 됐어.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잠깐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형은 주장한다. 도덕 문장이라는 것은 감정, 태도, 정서적 의미를 가져. 자, 얘는 뭐라고? 감정, 태도를 갖는다. 감정, 태도. 그거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한번 가볼게요. 무슨 말인지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라고 주장한다. 두 가지 용법이 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감정을 표현한다.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두 가지 사용될 수 있대. 그럼 뭐라고 했냐면 이 도덕 용어라는 게 있는데, 이 도덕 문장 안에는 도덕 용어가 있는데 이 도덕 용어는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표현적 용법, 두 번째는 기술적 용법, 이런 거라는 거야. 자, 표현이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한다는 말이고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을 기술한다는 말이야. 만약 도둑질이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라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면 기술적 용법이겠네.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결국 무슨 말이 아니다. 도덕 문장이 아니라는 거지. 기술, 사실을 얘기하면. 도덕 문장이라는 것은 감정과 태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덕 문장이 아니야 이 말이야.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이거야. 결국 뭐야? 이 기술 문장, 기술적 표현으로 도덕 용어가 쓰일 때는 뭐라는 거야? 참거짓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따질 수도 있다는 말이겠지. 오케이. 이해 갔나? 천천히 가봐. 문장이 어렵다라고 하면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만 속도 안 줄이고 빠르게만 읽으려니까 잘 안 되죠. 가볼게요. 자, 다시 가.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라고 돼 있어. 화자의 감정.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이 기술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건 뭐야? 표현한 문장이니까 표현적 용법이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거 아니야. A여에게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내가 도둑질을 하다니 와 같은 말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거지. 결국 뭐냐면 그 말하는 그 화자 있죠. 표현한 주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오케이. 왜냐면 그 사람의 감정이니까. 얘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이거지. 자, 봐봐. 표현으로 할 때는 감정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 이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기술로 쓴 것을 참거짓 따질 수 있다라고 해갖고 진리적 합성이 있다라고 오해한다 이거지. 됐죠? 오케이. 원래 도덕 문장. 얘는 기술적인 것은 뭐가 아니죠? 기술적인 것은 도덕 문장이 아닙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참거짓 따질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가에 대한 지문이고요. 자, 그럼 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12번. 얘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5번 선지 쓴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가볼게요. A의 입장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 뭔 소리입니까? 사실을 기술하는 것은 뭡니까? 무조건 기술적이죠. 표현적 용법은 뭐다?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가 아니죠. 그럼 다 몇 번? 4번이고요. 자, 5번.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의 세계에 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 기인한다. 그렇지. 요 기술적인 용법으로 도덕 문장을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기술적 용법으로 도덕 용어가 쓰이면 도덕 문장이 아니죠. 오케이. 이 5번 선지는 적절하다. 마지막 문단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보다 12번에 5번을 쓴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드디어 나지문 가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나지문이죠. 우선
14번 문제는 물론 14번에 다 몇 번일까요? 4번이죠. 잘 봐.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이거야. 잘 봐. 옳다. 도덕 문장은 4번 세제 봐봐. 전건 긍정식이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지. 무조건 뭐야? 갖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진리 적합성을. 답은 4번입니다. 뭐 요거는 그렇게 14번은 어렵지 않았는데 문제는 13번과 15번과 16번입니다. 가볼게요. 나지면 한번 가보자. 한번. 자, 뭐 해설 강의를 제가 뭐 모편 끝나자마자 곧바로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됩니까? 완벽하게 지문을 읽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선생님도 수업할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히 읽고요. 훨씬 더 하나씩 다 얘기하겠지만 지금 해설 강의가 중요하니까 우선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논리학에서 제시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느낌 딱 오지 않아? 자, 여기 봐봐. 우선 가를 지금 읽었으니까 윤리학의 특정 견해는 누구의 견해겠어요? 그렇죠. A여의 견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더 가볼까요? 자, A여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데 이거 느낌이 좀 이렇게 딱 오지 않았어? 나는 딱 읽는 순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자, 우선 첫 문답부터 천천히 가보자. 자, 다음 논리는 이를 보여준다. 이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 논리학에 제기된 의문이 비판할 수 있다는 거야. P면 Q이다, P이다와 따라서 Q이다, 인 논증을 전건긍정식이라고 하는데 얘가 전건긍정식이야, 여기까지가. 그쵸? 이거 전건긍정 이것도 2018 9월인가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건긍정식은 P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잠깐 봐봐. 해보자. 그 다음 P이면 뭐다? Q이다. 요거랑 P이다가 있고 이렇게 되면 뭐다? 결국은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Q이다는 무조건 뭐다? 참이 된다. 잘 봐봐. 두 개의 전제가 참이야. 그럼 얘도 참, 얘도 참이면. 야, P면 Q라며. 그럼 P이다래. 그럼 당연히 Q겠지. 그럼 얘도 참이라는 거지. 얘네들은 뭐? 전제. 됐죠? 오케이. 결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저는 솔직히 논리학 지문은 이해가 안 가면 이렇게 메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다 이제 예시를 갖다 붙이면서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먼저 공식이 정확하게 있다면 예시가 머릿속에 있다면 예시가 탕탕탕 들어올 텐데 공식이 잠깐만 사라져. 왜냐면 생소한 거니까. 그러니까 공식을 먼저 적어놓은 다음에 예시를 갖다 붙이면 쉬울 것 같아. 가볼게.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해보자.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대. 아까 뭐냐면 이런 거 아니었을까? 위에 보면 도둑질은 나쁘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단독으로 진술되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그런데 단독으로 진술되는 문장 경우에서는 뭐 어떤 거든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 뭐였어? 요거 표현기법 요거였잖아. 아무튼 한번 해볼게. 자,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이다의 부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잘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더 읽어. P면 Q이다의 부분에 포함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대요. 감정 태도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그렇죠? 오케이.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감정 태도를 표현할 수 없다.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우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선우. 그렇죠?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잠깐. 이건 P이다죠. 그러면. 그럼 P이면 Q이다. 애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된다면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조건문인데 그쵸? 일부가 된다면 이 P가 된다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거랑 귤은 맛있다. 그러면 이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요 피랑 요 피가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잖아. 다르다라는 말이잖아. 같지 않다라는 말을 얘기한 거야. 같지 않다. 그렇죠? 오케이, 더 가볼게요. 이에 전건긍정식의 피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피이면 큐이다의 피와 피이다의 피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긍정식임에도 두 전제 참이 결론 큐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여기까지 왔니? 오케이. 어려웠어. 이게 지금 문장이 너무 길어. 문단도 길고. 자, 쭉 갔는데 보자. 야, 이게 두 개가 달라. 얘와 얘가 다르니까 얘가 결론인 것도 보장할 수 없어. 이것도 뭐야? 보장 못해. 이런 말이야. 그렇죠? 오케이. 그거 모르겠어. 귤은 맛있다. 이 뭐랑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 맛있다면은 선호를 표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데 모르겠어. 아무튼 약간 다른 뉘앙스는 느껴져 하고 넘어갔어. 됐죠? 오케이. 아무튼 이 몇몇 논리학자들은 요 피와 요 피가 다르다. 그러므로 전제가 참이 되도록 결론이 참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전건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잘 봐. 그럼 여기까지 조건문이겠네. P면 Q이다. P이다. 그럼 이 표절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면 좀 다르다는 거지.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그러므로 Q이다. 자, 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그래, 그럴싸해 보여.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이거야. 얘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왜? 여기서 중요해. 왜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돼? 왜 그럴까? 여기 있는 P와 이 기억의 관점에 본다면 이 P가 뭐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이해 가야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감정을 표현했다면 A어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뭐가 돼야겠어요? 보세요. A어의 윤리학의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긍정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도덕 문장 포함하면 타당하지 않아. 우선 기본적으로 이 윤리학의 견해는 도덕 문장은 뭐 할 수 없다고 했어? 도덕 문장은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타당할 수 없죠. 그렇죠? 전건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 이 장점에서 행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거야. 자, 이제부터 행크스가 나옵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A열이 비판한 겁니다. 여기는. 야, A열야. 뭐라고 했냐면 A열가 이렇게 얘기했지. 야, 지금 뭐냐면 너 지금 차이가 있잖아. 저기 차이가 있다. 기억은 얘기한 거고. 야, A열야, 네가 만약에 이렇게 도덕 문장을 참거짓 따질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타당할 수가 없잖아. 전건긍정 부충이 전건긍정식이 타당할 수가 없잖아 라고 비판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네가 말하면 참거짓 따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야. 자, 가볼게. 자, 여기까지 딱 가면요. 이게 지금 몇 번 문제냐면 기억에 대한 몇몇 논리 제기한 문제였다. 자, 기억의 문제는 뭐였냐면 잘 봐봐. 기억이죠. 그럼 기억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야. 기억까지 밑에까지 다 읽었다면 얘는 뭐와 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P면 Q이다. P이다. 여기 P와 이 P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이었어. A어의 윤리학의 견해가 옳다면 전건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점에서 기억은 A에 대한 뭔 소리입니까?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라는 것과 A의 비판과는 관계가 없고요. A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지금 기억의 기억이야. 기억은 뭐냐면 이렇게 말해야 돼. 야. 지금 P와 P가 달라. 이 P. P끼리의 차이가 있어.
그러므로 뭐다? 그러므로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타당하지 않아. 이 말이죠. 이게 보장할 수 없어. 이 관점이 기억이지 직관적으로 타당한다는 보이게 되는 점에서 A어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이 관점에서 A어를 비판한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봐봐. 여기 다음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자,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자,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은 결국 뭐다? 도덕 문장이라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아. 그렇죠. 야, 너 잘 봐봐. A어야, A어야. 지금 너 이거 직관적으로는 왠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덕 문장이라면 타당하지 않아. 왜 타당하지 않냐면 윤리학견에 고소하자면 네 거 교수하면 참고시 따질 수 있다고 없다고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정강정식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정강정식이 이루어진다면 뭐 할 수 있어? 네 거는 네 견해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 이 말이지. 됐죠? 오케이. 자, 다양성은 부정하거나, 그렇죠. 부정해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죠. 자, 근데 행크스가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자, 해보자.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의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한다. 자, 보자.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이거야. 그렇지. 화자의 문장 진술은 내용과 관련이 무관할 수 없어. 그래서 뭐야? 판단하는 거. 화자가 판단한 거야. 표절은 나쁘다라고. 자, 문장의 판단적이라는 것은 뭔지 알려줍니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속성을 부여한다. 어떤 속성? 나쁘다라는 속성을 부여한 거죠. 됐죠? 오케이.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 문장은 참거짓일 수 있다. 잠깐 여기 봐봐. 그러니까 모든 판단 문장은 참거짓일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결국 누구랑 반대야? A어와 반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잘 봐봐. 그런데 단독으로 진술해도 그렇지 않든. 그럼 그렇지 않다면 뭐야? 조건문 안에 있느냐. 그렇죠? 오케이.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있던 표절은 나쁘다 하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이것도 보다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참고를 따질 수 있는 거고 얘도 보다 참고를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결국은 나쁘다라는 것은 속성에 대한 속성은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적인 것이고 판단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따질 수 있다. 잠깐. 그러면 행 선생님은 뭐냐면 도덕 문장은 판단적이야. 그렇죠? 오케이. 판단적이야. 판단적이라는 것은 속성을 부여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야? A어와 행크스는 반대야. 가볼게.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할 때와 내용 차이가 없다. 결국 뭐야? 요거 기억과도 반대네. 요거 내용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야. 행크스는. 여야 웃기지 마. 행크스는 뭐라고 하냐면 없다. 같다 이거야. 요 P와 요 P가. 됐죠? 오케이. 조건문의 문장도 판단적인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할 때와 내용이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타당하다. 그렇다면 P면 Q이다에서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거야. 자, 봐봐. Q이다에 포함된 자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는 그냥 P이다의 경우. 그죠? 오케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가령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판단의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잠깐. 판단의 본질이라는 것은 속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이 말인가? 더 가볼게.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일치한다. 결국 뭐야? 판단적 본질이 있다. 속성 부여된다. 이거야. 결국 뭐야? 얘와 같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뭐야? 타당하다라는 거야. 됐죠? 오케이. 이거야. 도덕 문장이든 그냥 문장이든 모두 다 타당하다 이거야. 모두 다 뭐야? 속성을 부여한다는 입장에서는. 자, 13번 가볼게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서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뭐야? 판단적이라니까. 속성을 부여한다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적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참거짓 노 때만이 아니고 뭐다? 조건문 안에 있는 걸 때도 참거짓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귤은 맛있다라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이거죠. 오케이. 뭐야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어.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라고 했어. 잘 봐봐.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없죠. 무조건 속성을 부여하는 거니까. 됐죠? 모든 문장 속성 부여합니다. 자,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봐봐. 잘 봐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이라는 것은 조건문 안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이 조건문 안에 있을 때도 판단적이고 속성을 부여하는 거고요. 밖에 있을 때도 판단적이고 속성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므로 모두 다 뭐다? 참거짓 따질 수 있어. 답은 5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15번 문제 4번 선지 보실래요? 4번 선지. 이거는 했고요. 15번 4번 선지 보자. 기억은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억은 차이가 있다 이거. 있다라는 것은 어떤 문장에도 관계없는 거야. 자, 그러므로 뭐야? 답은 15번은 1번이야. 넘어가 볼게. 5번 선지는 뭔지 알겠죠? 이게 누구야 여기까지? 행크스지. 기억은 예상치 발생하지 않겠지. 당연히 차이가 없다라는 거. 얘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쵸? 얘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치? 자, 16번. 여기 봐. 이것도 보기를 볼 때 지문과 연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잠깐. 이게 뭐라고 했냐면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게 도덕 문장이라고 했죠. 그럼 자선은 옳다와 폭력은 나쁘다는 둘 다 뭡니까? 도덕 문장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연결시켰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얘기한다 이거야. 오케이. 잠깐 봐봐. 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야. 자, 요거 태도죠. 그쵸? 여기도 태도야. 됐죠? 오케이. 반대란 둘 다 태도야. 그러므로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옳다면 옳다라고 했으니까.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거짓이 없다. 오케이. 참거짓이 없다라고 했어. 그럼 얘도 누구랑 비슷해? A와 비슷하네. 자,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보세요. 자, 봐봐.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됐죠? 오케이. 그럼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 조건문이네요. 자선은 옳다. P면 Q이다. P이다. 그렇죠? 오케이. 태도를 지니면서 그렇죠? 오케이. 그럼 옳다라는 것은 뭐다? 찬성의 태도죠.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그렇지. 모순적이지. 자, 지금 여기 옳다면 옳다라고 했으니까 봉사해도 당연히 뭐 해야 돼? 찬성해야지. 그러니까 비인간적이죠. 그렇죠? 오케이. 자,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러한 뜻이다. 비일관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이거지. 이렇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타당성을 논증하는 보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타당성을 논증하는 보기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을 따진다. 비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번 갑시다.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요까지. 자, 태도나 뭐야? 감정을 표현한대.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야? A가 얘기한 거죠? 그래, 맞아.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이라고 했어. 뭔 소리입니까? 태도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여기 옳다 이거 태도고요. 옳다는 것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태도에 대한 태도잖아. 결국 얘네들은 둘 다 뭐냐면 태도를 드러낸다는 관점에 있으니까 이게 상충이라 볼 수 없는 거죠. A여도 그랬고 보기에서도 옳다는 태도고요. 옳다면 옳다는 태도에 대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둘 다 태도라는 관점에서 상충하지 않는다. 논증이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에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잘 보세요. 전제와 결론에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 그럼 여기지. 참 요거지. 타당성 논증에 나타나는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을 상정한다. 얘는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한 것이고 얘는 참에 의한 것이야. 타당성이라는 건 이렇게 따져야 돼. 얘는 태도 사이의 관계에 따져야 돼. 그러므로 둘 사이에 뭐야? 똑같이 논증의 타당성, 그렇죠? 오케이. 을 얘기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충한다. 맞죠? 이런 거야. 얘는 참 이걸 하는 거고 얘는 비일관적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됐죠? 오케이. 3번.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주장은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전통적 윤리학이었어. 일문단에 있었던 거야. 그쵸? 오케이. 가볼게. 근데 객관적 기준이 실패했지. 잘 안 됐지. 도덕 문장의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이라고 돼 있어. 잘 봐봐. 해보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 얘는 객관적인 거고 얘는 주관적인 거니까 당연히 상충한 거겠지. 이거야. 귤은 맛있다가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군. 오케이. 맞죠? 당연히. 그렇죠? 오케이. 찬성을 표현한다. 선호 표현한다. 라는 거야. 선호라는 것은 뭐 태도에 대한 거고 얘도 태도에 대한 거니까. 자,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함으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A연에요.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거질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아. 둘 다 뭐야?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상충하지 않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충분히 좀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읽어낼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웠어요. 시험장에서. 자, 독해력 더 키우셔야 됩니다. 17번입니다. 뭐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다 몇 번일까요? 2번 제시하지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B 볼까요? B를 보니까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라고 돼 있으니까요.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독서고요. 칠판 잠깐 지우고 문학으로 돌아올게요. 자, 문학 해석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문학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중요 문제 중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8번에서 21번에 이대봉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이대봉전은 만약에 EBS 연계 공부를 잘했다면 시원시원하게 읽을 수 있었고 EBS 연계 공부를 잘 안 돼 있다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EBS 연계 공부할 때 조금 줄거리까지도 잘 잡아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 맨 처음에 보면 중략 이전에는 장소저가 지금 제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죠. 누가야? 자기 이대봉, 자기랑 그 정혼했던 이대봉의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그 아버지에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안타깝게도 원통함을 푸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남복을 벗고 라고 했어요. 여복을 결착하고 금노 향을 사르며 시랑에 영위 먼저 차린 후 시랑은 이 시랑이죠. 제문을 읽으니 그 그래야 했을 때 유세차 하면서 자기가 그 서로 뭐 하게 되는 거야? 혼인을 약속한 겉부분, 그쵸? 자기 아버지와 이 시랑이 친구여서 서로 정혼하게 된 내용을 얘기하는데 간신의 모해를 입어서 이 시랑, 그치? 자기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죠. 그리고 이대봉이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가 열심히 간적 왕이 새끼가 자기를 첩의 고득함을 업신여겨서 혼인을 강제하였기로 변복 도주했어. 남복을 입고 도주했고 남자로 행사하며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뤘어. 이 이룬 이유는 왕이 없애고 원통함을 풀어서 나중에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하는 건데 결국 뭐다? 사신의 말을 들으니까 대인부자가 없어졌다고 하니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면서 뭐다? 한잔술이 마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쵸? 오케이. 그 다음 각설 나온 다음에 이공자 대봉이 부친이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가 머물 곳을 정한 후 황성에 올라갔대. 흉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성상께 올릴 때, 성상은 임금이죠. 자, 상소를 지어 전후사연을 주달하였는데 이때 성상이 이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장소저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사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장소저가 상표를 이르렀거늘 상이
장유항이 반기사 급히 열어보기니 딱 이거지. 장유항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또 한 개 또 표를 올린 거야. 신첩 장유항은 일장표를 용탑 하에 올립니다. 임금님께 올립니다. 신첩이 성상에 큰 은혜를 받자와 바닷가에서 재를 올려 고운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치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 와 흠양하온들 어찌할 리 있사오리까. 여기 흠양이란 말이 나왔어. 흠양이 뭐냐면 원래 영혼이 밥 먹는 게 흠양이라고 해. 이렇게 흠양했다고 합니다. 자, 봐보자.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죄를 지르며 통곡하옵더니 천우 신조하여 삭발 승려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야? 양씨야. 양씨가 누구냐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비록 성혼 성행내는 아니하였으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 사이가 아니 일이 있고 그러면서 반갑게 했다. 왕이 부자는 국가를 문란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첩이 원수니까 국문으로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주시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표문이 또 올라왔는데 그건 누구냐면 그소야했을 때 이대봉입니다. 여긴 신이죠. 죄를 지은 신하 유배에 갔으니까 쭉 얘기하면서 이대봉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이대봉이 누굴 구합니까? 이 상을 구하게 되죠. 오케이. 여기에 특히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누굴 만났고 어디서 누굴 만났고 누구를 해쳤고 그렇죠? 이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장소에 대한 문제를 또 냈죠. 오케이, 여기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자, 18번 가볼까요? 기억과 미음입니다. 바로 이게 뭐다?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2번은 꽤 많이 썼는데 흉노가 침범한 것은 황성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은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처단한 공간은 어디가 되는 거죠? 그치? 흉노를 처단한 것은 금능이죠. 그렇죠? 오케이. 금능에서 뭐합니까? 이 흉노들을 다 흉노를 완벽하게 준 건 서릉도죠. 그렇죠? 오케이. 서릉도.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확인만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어. 장한님 부부가 간신히 모해를 유배간 게 아니죠. 장한님 부부는 유배간 그 이시랑 부부 때문에 이시랑과 그 아들 때문에 걱정돼서 죽게 된 거죠. 릴 보시면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이겁니다. 맞죠? 오케이. 배군함에서 8년이 있다가 중원으로 가긴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19번 문제도 헷갈려서 그랬어요. 이게 답이 3번인데요. 이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고 이시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유배간 거죠. 조금만 잘 생각했으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좀 세심하게 고전설을 볼 필요가 있고 20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고전설에는 제문표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 너무 쉽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나왔어. 답은 A와 달리가 아니고 둘 다입니다. 여기 뭐냐면 소첩이라는 말.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 신. 이게 스스로 낮추는 말이겠죠.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고요. 4번 선지 많이 썼는데 A에서 글이 바친 사람이 오해했던 사람. 오해니까 뭐냐면 이시랑 부자가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실상이 B에서 드러났습니다 이거지. 오해했던 거 맞죠.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이거죠. 21번 문제 보시면 국가적 차원의 목표, 공적 가치, 그리고 사적 목표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건데 자, 그런데 보자.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을 해결해 가담하는 농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자, 주인공이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을 한다, 도와준다 이거겠죠. 오케이, 쭉 나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지금 4번 선지를 보시면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표류했던 이대봉이 천우 시절로 무인절도에서 이시랑과 재연했어. 그럼 이거 천우신조. 그러면 하늘이 믿음으로 제외했대요. 그럼 이거는 비현실적 존재가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이 아니고 뭐야? 사적 목표에 조력한 거죠. 아빠 만나는 건 무슨 공적 활약입니다. 답은 4번. 공적 활약입니까? 그럼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여기 우부가 이것도 EBS 연계인데요. 전혀 어려운 지문은 아닙니다. 충분히 읽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보기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우선 22번에 이거는 뭐 혼자 하시고요. 답은 1번이고요.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를 대비했고 우부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열거했죠. 그 다음 23번에 니은에 보시면 처자식을 터놓고라고 했는데 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미친 처자식 다 뭐야? 버린 거죠. 오케이. 그러므로 함께 풍요로움이 틀렸어요. 답은 2번이고요. 24번 문제 보시면
자, 도박과 엄지에 빠져 뒷판에 수리 맞추기 어렵지 않은데 답은 5번이죠. 김맥이라여도 작물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B를 볼게요. B가 누구냐면요. 게으른 농부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차피 김맥에도 작물을 죽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거죠. C를 보니까 뭐라고 선비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나중에 잘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두 번의 뜻을 얻지 못하면 마음을 흐려지고 세 번의 뜻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낙심한다. 공명에는 분수가 있고 학문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부기는 운명에 있다. 데스티니 하면서 학문이 쏟아도 부기를 얻지 이루지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죠? 답 5번입니다. 지문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고요. 25번 문제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답은 2번이죠.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고요. 26번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게으른 농부에 대한 권면이 아니고 큰 일을 하면서 라는 부분 마지막이죠.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학문의 수고로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누구한테 선비한테 권면을 얘기하는 거지 게으른 농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볼게요. 아버지의 땅인데요. 아버지의 땅은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고 EBS 연계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27번과 29번만 잠깐만 보면 27번 잠깐만 보자. 자, 여기 이제 저기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봐봐. 기억부터 가볼게.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사가 겹쳐있다. 봐봐. 바로 순간 나는 여기 1인칭 시점이야.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에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있었다 이거야. 그럼 내 얘기를 내가 지각한 것을 내가 서술하고 있으니까 1번 선지는 맞습니다. 잠깐 이거 지금 뭐지?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렇게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야? 그렇죠. 자기가 유해를 발굴하면서 이게 꽁꽁 피피선에 묶인 그 시체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니은을 한번 가볼게요. 니은은 보시면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에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이거야. 자,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야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나옵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행 현기증이 일었다. 이거 다 뭐야? 나에 대한 내용이죠. 나의 지각하는 내용을 내가 지금 서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술어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히 제시돼요. 나가 제시되어 있죠. 자,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일치합니다. 그 답은 2번이죠. 충분히 풀 수 있는데 5번 선지만 잠깐만 가볼게요. 미음을 한번 가봅시다. 미음을 보시면 가보자. 미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 자, 미음이죠. 미음이 어디 있나? 미음 봐라. 여기 있습니다. 잘 봐봐. 지금 뭐냐면 여기 딱 보면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산에는 이쪽을 응시하여 꾸부랑하게 서 있었다. 쾌한이 열려있는 그 산의 눈은 잔뜩 거비에 질려있는 채로였다.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꼬꾸라졌다. 불현듯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 이 불현듯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환영이죠. 이 아버지의 환영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가 알 수가 없어. 왜 주어가 안 나와 있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해진 겁니다. 그 답은 5번은 적절하다. 그 답은 2번이고요. 자, 뭐 이거 28번은 어렵지 않고요. 넘어가서 29번 문제 가봅시다. 29번 문제가 지금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이거야. 그럼 날짐승이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도 이렇게 날짐승처럼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고 쑥부쟁이와 엉겅퀴 꽃을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뭐야? 무덤 없이 잠들어 있어 이 쑥부쟁이와 엉겅퀴 꽃을 피워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선지 가볼까요? 가는 나에 비해 능동적이므로 그래, 피워지는 거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피워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수동적이라 보자. 그래, 인물에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 자, 그럼 가가 영향력이 더 크다. 뭔 소리입니까? 가가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건 관계없죠. 자, 이 뭐냐
그 날짐승이 오는 것처럼 뭐한다? 나도 아버지도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투영된 거죠. 문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3번 선지. 나는 가와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요거는 자, 뭐야? 가가 더 희망적이죠. 나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잖아. 땅에 묻혀있다는 거잖아. 자, 4번 선지 보시면 나의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그럼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 묻힘. 아버지 어느 땅에 묻혔다. 이거죠. 가에 투영된 염원의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다.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올 가능성은 사라지는 거죠. 답은 4번이죠. 이렇게 내용을 정확하게 소재와 인물 심리를 정확하게 연결시켰어야 돼요. 이 도대체 날짐승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결국은 이 나의 꽃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았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다. 여기까지. 됐고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34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어요. 나머지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았고요. 전혀. 보기가 있는데 이게 정답률 40%인데 충분히 풀 수 있어. 여러분 잘 봐봐. 해보자. 자연과 절대자는 각각 인간에게 안식을 주거나 인간 세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증거다. 이게 두 개가 나눠지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안식을 주거나까지가 가고요. 규정한다 이게 나예요. 그쵸? 가가 안식을 주는 거고 절대자가 인간 세계를 규정하는 거죠. 자,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점차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과 심리 상태를 그리고 있다. 이거야. 점차 동화되는 거. 나는 자신과 세계의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 그렇죠? 규정한다. 준거. 아, 회의하고 회의는 뭐야? 아닌 것 같다 이거야. 결국은 자신과 세계의 인식의 기준은 절대자가 아니다. 라고 의심하는 거죠. 자신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이거야. 잘 봐봐. 경험한 사실만 나는 존재 인식하겠다. 절대자가 특업 관계 없다 이겁니다. 자, 1번 선지 가볼게요. 자, 문제는 2번 선지와 4번 선지가 핵심인데요. 우선 1번도 가볼까요? 쓰다듬 편지 구절과 치수도를 생각한다는 거. 이거 뭘까? 그쵸?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현실에 미련이 갖게 있는 거죠. 그치? 왜냐면 이 천상행에 갔다면 완전히 청산행 산에 가 있다면 동화돼 있다면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지. 인간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다 뭐야? 미련이었지. 자, 2번 선지 가볼게요. 차를 마시는 행위야. 잘 봐. 요 나시 가볼게.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마신다. 차를 마시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이다. 그렇죠. 절대적 관계없어. 사실일 뿐이야. 내가 지금 뭐야? 정확하게 마시고 있는 거야.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내가 경험한 사실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이 누구가 뭐야? 절대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이거 뭘까? 절대자의 손으로 들고 칼을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운 거다.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은 다만 사실이며 또 관습이다. 나의 고지덕한 관습이다. 물에게는 물일 뿐,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속은 물일 뿐. 앞으로 남은 10년은 더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이다.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밖에 없다. 절대자 필요 없어.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이 짙은 향기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절대적 관계에 있는 것 같아.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이거지. 그렇지. 결국은 절대적 필요 없어 이거야.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확장되고 있죠.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 그렇죠. 무조건 내가 차를 마시는 거 이거 자체만 중요하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2번 선지 적절해. 3번 가볼게. 똑바로 보자. 발을 푸니 잘 보인다라는 것은 친숙해졌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애들이. 근데 나의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에서 절대자에 대한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다. 뭔 소리입니까? 현실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현실에 얽매인다 얽매이지 않다. 이거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몇 번? 3번이죠. 그렇죠. 오케이. 왜 이걸 틀렸을까? 자, 4번 선지가 지금 26%가 썼는데 보자. 여물과 떼까치들에 대한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에 들어와갖고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이 때까치들이 순결해졌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때까치들은 야성을 버리고 들어가는데 순결해졌다는 것은 결국 때까치들이 뭐야? 속세에 아예 그 속세에 야성을 버렸으니까 속세에 적응했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봐봐. 여울물이 어디 있냐면 여울물을 보시면 자 가보자. 허우적거렸다라는 것은 속세에서 올 때 얽매여서 막 이렇게 미련 있고 그랬던 모습이죠. 이제는 자연에 들어와서 느끼는 화자의 심리가 투사했다. 얘는 지금 뭐냐면 자연에 들어온 화자가 느끼는 거야. 미련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점차 동화된 거지.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점차 동화됐다는 것은 미련에서 어디로 간 거야? 동화로 가게 된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 4번 선지에 여음을 이건 아직까지 미련인 상황이고 때까치들은 뭐야? 자기가 속세에 있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자 아무튼 화자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참새의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데서 절대자의 관계에 대한 회의가 들어간다. 그렇죠? 절대자는 관계없어. 이제는 뭐야? 나의 경험 이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다 몇 번? 3번밖에 없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풀 수 있어. 명백한 것만 잡으면 돼. 이렇게 보기 문제를 명확하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선생님은 선택 과목에서 뵙겠습니다.